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4년 1회까지 왔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거의 뭐 한 90% 정도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목별로 계속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뭐 3개에서 5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까지 그냥 과목별로 쭉 보시고 나머지 일주일을 기출문제 CBT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도 또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이제 케이블 TV요. 요즘에는 거의 케이블 TV가 없죠. 전국적으로 케이블 TV 서비스 업자들이 다 뭐 BTV나 저희는 BTV 보거든요. BTV나 아니면 뭐 U+ TV나 또는 요즘에 KT가 올레인가요? 워낙 KT 안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올레나 뭐 요런 회사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옛날에 우리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서 TV 뒤에 보면 요렇게 생긴 구멍이 있어요. 단자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블 요걸 딱 꽂아가지고 안테나 TV처럼 이렇게 꽂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이 케이블 TV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헤드엔드나 교환 장치, 그다음에 가입자 단말 장치. 가입자 단말 장치는 바로 우리 뭐 U+ TV나 이런 거 보면은 그 IPTV 박스 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도 이런 단말 장치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다 이제 전봇대에 이렇게 달려 있었죠. 저희 집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전송 장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TV 구성 요소에는 센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신호를 송출하는 지역 방송국이 되겠죠. 저희 동네도 예전에 유선방송공사가 있었는데 금방 KT가 인수해가지고 그거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냥 인수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헤드엔드나 송출 설비가 있겠고요. 전송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케이블이나 중계 증폭기가 있겠고 단말계 쪽에서는 가입자 측 단말 분배기나 컨버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송 장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엔드나 또 교환 장치, 또 가입자 단말 장치가 여기 된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워낙 케이블 TV에 대한 내용을 요즘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 인터넷 모바일 상거래래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저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쌀이 떨어지면 그냥 스마트폰 들고 쿠팡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화성에 사니까 수양미를 주로 먹거든요. 그 수양미 검색해서 제일 괜찮은 상품으로 판매자 골라가지고 주문을 하죠. 이게 바로 모바일 상거래예요. M커머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없는 것은 그랬어요. 전자상거래 쪽은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죠? 이동성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당연한 내용이죠. 시간과 공간 제약을 탈피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스마트폰에 쿠팡 딱 실행하면 제가 자주 구매했던 제품들로 나열이 쭉 되잖아요. 대용량 마케팅 광고 등과 같은 콘텐츠 정보를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용한 상거래이다 그랬는데 대용량 마케팅 광고와 같은 콘텐츠 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전자상거래하는 것을 우리 M커머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광섬유 케이블 앞에서도 여러 번 보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광섬유가 있단 말이죠. 광섬유는 어때요? 빛에 직진하는 전반사하는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전송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아니라 전송되는 그 신호를 전송하는 거지. 빛에 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광섬유를 처음 본 게 어디였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기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수원 남문에 그 로타리에 보면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이. 거기 맨 꼭대기에 기타학원이 있었어. 기타 딩디리딩딩딩딩 C코드 D코드 이거. 근데 거기에 3층쯤에 뭐가 있었냐면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에 그 계단에 이런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밑에서 빛이 돌아가면서 무지개 색깔 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요즘에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봤어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통신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광섬유구나라는 걸 실물을 영접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광섬유 케이블이에요, 이게. 자, 얘는요, 빛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동축 케이블이 바로 얘가 동축 케이블이거든요. 여러분들 유선 방송 들어올 때 TV 뒤에 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은색으로 돼 있지만 얘는 구리로 보통 돼 있습니다. 됐죠? 이런 케이블이 있고 이게 단자가 있어가지고 TV 뒤에 이렇게 그 나사처럼 이렇게 꼭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동축 케이블 연결하는 단자가 저희 집엔 여전히 있어요. TV 연결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자, 동축 케이블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지원해요.
고속도에 우리가 사용하죠. 전송 속도가 UTP 케이블은 우리가 랜 케이블을 우리가 UTP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보다 훨씬 빠르겠죠. 동축 케이블에 비해 전자기적 잡음에 약하다 그랬는데 전자기적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기 신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광섬유는요 빛을 이용하지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빛의 이동을 사용하는 거죠.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전송 손실이 적어요. 당연하죠. 구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장거리 전송할 때는 우리나라 보면은 철탑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에 229이라고 그래서 22,900V가 전송이 되거든요. 또 발전소 근처에는 334라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용어야 345K 볼트, 킬로볼트니까 얼마야? 굉장히 고압이 가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장거리에 전송하기 위한 거예요. 12V로 1km 전송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바로 저 구리 전선의 저항 때문에.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섬유는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잡음이 없다. 또 전송 손실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법 중에 전사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전사적 여러 번 봤었어요. 이게 전사가 전체 회사적인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프라이즈 이렇게 됐었죠. 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우선은 전사적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죠. 어떨까요? 한 번에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내용이네요. 또 시스템 도입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왜? 계획을 딱 실행을 하고 한 번에 회사 전체를 갈아엎으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씩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도로 공사할 때 보면 있잖아요. 저희 지금 화성에 있는 사무실 가는 길이 지금 도시가스, 거기 시골이라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까진 거야. 근데 봄이 되니까 그 아스팔트를 새로 예쁘게 싹 깔았어요. 그 너무 좋은 거야. 와, 털컹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얼마 조금 있으니까 건설회사, 토목회사에서 거기에 도시가스 매설한다고 구멍을 뻥뻥뻥 뚫어놔가지고 길이 엉망이 됐어요. 이게 부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전사적으로 했다면 야 3월 달에 덮을 거니까 니네 공사할 때 도시가스 공사할 때 12월까지 마무리해.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가면은 굳이 그걸 떴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상한 나라야. 예산도 많이 들고 그지? 그래서 얘는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시간, 인력, 비용의 문제를 제외하면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큰 규모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조직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큰 조직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요. 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경영층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 조직이 필요해서 작은 규모 조직이나 신설되는 조직에 효과적이다.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분석 정리해서 추진되는 방식이니까 최적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도입 낭비 줄일 수 있고요. 계획의 성공에 따라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기업에서 원재료의 생산, 유통 등의 모든 공급망 단계, 이거 문제 출제됐던 거네. 뭐예요? 모든 생산과 유통,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SCM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자주 듣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미오가 뭐 2,500원인가 5,000원 이상만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라면서요. 저는 그런 제품은 사본 적이 없고 적어도 10,000원 넘는 걸 구매해봐가지고 2,500원인가 25,000원인가 아무튼 뭐 요렇게 되면 무료 배송이 된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그러면 배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올 텐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오는 제품들을 같이 하나로 패킹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얘를 꾸러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kg 이하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kg 이하로 계약을 하고 전송을 한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랑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국제운송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으로 보내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의 무게가 만약에 10kg 이하다라고 해서 협약이 딱 끝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5kg짜리 하나 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5kg짜리 가는 것은 쌤으로 쳐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은 제품이 저희들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데 살 때 보면 기껏해야 몇백 그램짜리잖아. 그러면 얘네를 물류창고에서 걔네를 AI로 그 지능화된 그 시스템이 있대. 바로 이 SCM인 거죠. 여기에 적용이 돼서 그 제품을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기도 어떤 터미널로 가는 거다 그러면 걔네들만 모을 수가 있다네. 그 시스템이 있대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뮤에. 그래서 그거를 딱 모아서 한 번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10,000원만 사도 무료 배송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원래는 하나 제품 보낼 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으로 배송하는 것과 뭐 1대1 쌤쌤인데 걔네 입장에서는 10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보내버리면 하나로 묶어서 보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거 한 개와 걔네 100개 오는 것이 쌤쌤이 되기 때문에 무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물류에 관련된 SCM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은 뭐에 의해서 운영이 될까요? 계획에 의해서요. 로지스틱스가 뭐야? 바로 물류 운송이죠. 그리고 이건 디스트리뷰션은 배송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사다리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주문하려고 보니까 주문 제작을 해야 돼. 100만 원이 넘어.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말고 그 뭐 다른 여러 중국 사이트들 있잖아요. 딱 보니까 98,000원짜리를 파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딱 있는 거야. 딱 구매했더니 진짜 무료 배송으로 해가지고 98,000원짜리가 오더라고요. 저는 10분의 1을 줄인 거죠. 그치? 신기해 참. 재밌어요. 자,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우리 팝3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우체국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첫 번째가 포스트 오피스예요. 포스트 오피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송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 집에 우편물이 올 거라면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거죠. 그럼 우체국에 남아있잖아요. 우체국은 일종의 서버라고 보는 거죠. 이것과 대응되는 게 뭐라고요? 아이맵이요. 아이맵은 우체국에 내 상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열람만 하는 거야.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아이맵 서비스입니다. SMTP 뭐로 기억한다 그랬어요? 샌드 메일로 기억하라 그랬죠? 사실은 심플이지만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냥 샌드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구나. FTP는 뭐예요? 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죠? 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잠깐 정리하자면 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전송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너리 방식하고 텍스트 방식이 있어요. 보통은 아스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때 바이너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 음악 또는 실행 파일, 앱 이런 거 전송할 때 바이너리 방식으로 가고요. 텍스트는 그냥 문자만 전송할 때예요. 이거는 요즘에 이제 FTP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얘네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마임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였어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멀티퍼포스. 자, 윈도우즈 시스템. 이거 똑같이 또 출제가 됐었네.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일본어, 중국어 등 문자 수가 많은 언어로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인풋 메소스 에디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제 컴퓨터도 여기쯤에 보시면 보일 거예요. A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영키 누르시면은 얘가 아마 한영키 눌러볼까? 뭘로 바뀌나? 가로 바뀌는군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윈도우즈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IM입니다. 입력 시스템 에디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네, 요거. 지금 한영 전환할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IM리라고 한다. MS 오피스 설치하면 별도로 IM리가 설치가 되고요. 한글 오피스, 한컴 아시죠? 요거 설치해도 별도로 걔네가 IM리 모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자료에 이미 저장되어 있군요. 삽입, 삭제, 수정이요.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뭐예요? insert가 되겠죠. 삭제는 뭐예요? delete가 되겠죠. 수정은 뭐예요? 네, update가 되겠죠. 이거 다 뭐예요? DML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옳은 것은 DML이 되겠죠. 그럼 드드L은요. 제가 드드L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DDL인데요. 그러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야, 내가 D를 모르겠니? 드드L은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잖아요. 맞아요? 생성은요. create. 삭제는요. drop. 변경은요. alter요. 됐죠? DCL은요, 요건 이렇게 뺏어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권한 설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뭐가 있었어요? 권한 승인하는 그랜트가 있었고요.
해자는 리보크가 있었고요. 또 트랜잭션 관리하는 뭐가 있었어요? 커밋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다시 돌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롤백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드엘, 드ML, 드CL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아이죠. 자, SRAM에 대한 내용도 나왔네요. 우리 메모리에는 크게 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격장치에 사용되는 D램 맞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속도가 빠른 SRAM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 얘는 구조가 간단하다 그랬고 얘는 구조가 뭐라고 했어요? 복잡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SRA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읽고 쓰기가 가능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SRAM이 D램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그랬죠. 이거 똑같은 문제네. 그지? 이 SRAM은 리프레시 작업이 없기 때문에 D램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이 D램은요. 재충전이라고 하는 리프레시 단위가 필요하게 돼요.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 전원이 공급되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유지가 된다 그랬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장치는 전원이 꺼지는 순간 다 휘발돼요. 다 지워져요. 내용이. 그럼 지워지지 않는 거는요. 롬이 되겠죠. 롬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동적 램은 얘는 콘덴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RAM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지만 얘는 불필요하고요. 전력 소모가 얘는 적지만 얘는 많아요. 얘는 느리지만 얘는 빠르고요. 밀도는 얘가 높고 얘는 낮아요. 복잡도가 얘는 단순하고 얘는 복잡해요. 얘는 싸지만 고가예요. 얘는 주격장치에 쓰이거나 얘는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D램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되겠죠. 얘는 콘덴서예요. 콘덴서. 여기 보시면 캐패시터라고 보이시죠? 얘가 콘덴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적 램 같은 경우는 플립플롭입니다. 얘네가 다 플립플롭이에요. 플립플롭은 뭐냐면 1비트를 기억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그냥 요 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것도 나왔네? 뭐라 그랬어요? 이거?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했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메타데이터. 그림으로 보자면 원래 존재하던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의 테이블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를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이야기 말씀드렸죠. Understand? 이거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지금? 자, 12번이요. 다음 사무 조직의 형태 중에서 스텝 조직이래요. 스텝을 두는 거지. 스텝이 뭐죠? 우리 뭐 공연장 같은 데 보면 스텝들 이렇게 뒤에 딱지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전문화 결여에 대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공연장에 가보면 스텝 중에 보면 음향 관리하는 사람 있죠? 아니면은 사람들 이렇게 질서 유지하는 사람 있죠? 또는 가수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있죠? 맞죠? 자,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파트별로. 걔네들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은 기능 담당자 전문가에 의해 기능별로 수행돼요. 그렇죠? 각각의 스텝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권한이 집중돼서 의견 일치가 쉽다 그랬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이제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라인 조직. 그지? 그래서 권한이 집중이 되겠죠. 사장 하나가 모든 것을 직속관계에 의해서 상하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작업의 표준화가 쉬워요. 그죠? 각각 작업을 기능별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스텝 조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능화 조직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각각의 스텝을 두어서 걔네에게 전문화를 맡기는 거지. 모든 걸 담당시키는 거야. 공연장 생각하셔요. 자, 그래서 라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스텝 조직은 관리자에 대한 조언 직무를 스태프에게 수평적으로 분담시키는 거예요. 라인 스태프는 지휘와 명령 계통의 이론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는 라인 조직하고 스태프 조직을 혼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위원회 조직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문제로는 처음 보지만 자주 출제되는 아이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제됐어. 순차 접근은 자기 테이프를 볼 수가 있다 그랬고, 대표적인 게 이 LTO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나머지는 아니죠.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이 LTO는 뭐의 약자냐면 리니어예요. 리니어가 뭐야? 순서대로. 라인별로 리니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겼죠? 테이프,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 선형 테이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개방 선형, 얘가 선형이지, 리니어가 선형 테이프. 요즘에 종종 출제되더라고, 제가 LTO가. 사무자동화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무처리 비용의 절감. 좋아요. 생산성 향상, 질적 향상 그랬는데 사무원의 건강 증진은 아니지. 그지? 사무원 건강을 어떻게 사무자동화하고 결부시킬 수가 있겠어요. 업무에 가중되는 걸 줄여줄 수는 있겠지. 그지? 자, 인터넷을 전용선처럼, 그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퍼블릭한 거예요. 여럿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지? 이 같이 쓰는 이 퍼블릭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용선처럼 쓸 수 있는 거. 가상 사설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VPN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얘는 뭐냐면 방화벽이에요.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돼 있다는 거. VPN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VPN 서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댁내에서 뭐 재택근무할 때 VPN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서버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두 개가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죠. 원래는 이제 전용선을 까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키 또 출제가 됐네요. 프리머리 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테이블에 각각 존재하는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첫 번째 있는 1, 2, 3을 식별할 수 있느냐, 또는 1, 2, 4를 식별할 수 있느냐, 또는 1, 2, 5를 식별할 수 있느냐, 얘네를 식별할 수 있느냐, 구분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얘는 식별성입니다. 다음 중 사무관리의 일반적인 순환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데 지금 문제 처음 보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계획화 해야 되겠죠. 계획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보고하라고 하는 건 없어. 우리 강의 순서 자체, 제목 자체에 보고하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화해야 돼요. 오거니제이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제화해야 되겠죠. 이 순서대로 우리 강의 봤잖아. 사무의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 그지? 기본 강의 순서에도 제목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기억하세요. 자, EDI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데이터, 인터페이스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거래 쌍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요.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구조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뭐 예를 들면은요, 여기에다가 뭐 제이슨 뭐 이렇게 하나, 제이슨 뷰어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쇼핑이 아니라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은 아이디는 뭐고요, 이름은 뭐고요, 플레임은 뭐고요, 오너고요, 로그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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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우리가 뭐 전자결제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EDI인 거예요. 어? 자, 서류 없는 거래가 가능하다. 그죠? 전자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분류 가공되는 요소 기술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마이닝. 또 출제됐네. 그럼 이 분석하는 툴이 뭐라고요? 몰래비어. 얘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다른 거 볼 필요조차 없어. 데이터 마이닝이 보기면 답이요, 걔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나오면 올랩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이 답이에요. 자, 사무실에 또 출제됐네. 물리적 보안을 위한 장치 또는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물리적 보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버실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지문인식기, 안티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치? 폐쇄회로, CCTV요, 디지털 도어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2024년 또 1회 첫 번째 과목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CBT로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 틀린 문제 없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